안녕하십니까. 2021년 김포상공회의소 특강 간담회 진행을 맡은 김포상공회의소 기업지원사업부 김은영 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도 김포상공회의소 특강 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내외빈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진행하는 특강 간담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지침에 의거 50인 미만으로 진행하고 기업체에게는 미리 홍보하였으며 실시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시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 김포상공회의소 상생이업종 교류협의회 특강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서 전면에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 제창 및 이하 의식은 코로나 방역 수칙에 의해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은 오늘 참석하신 분들을 상공회의소 이규종 사무국장님께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김포상공회의소 사무국장 이규종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나교석 김포세무서장님 초청 특강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기관단체장님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시정이 바쁘신데도 참석하셨습니다. 정하영 김포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포시의회 신명순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포갑지역 김주영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강의를 맡아주실 나교석 김포세무서장님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포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김포상공회의소 이규직 회장님 소개하겠습니다. 여성경제를 대표해서 여성경제인협회 황은자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포산업단지 관리공단 이정석 이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상혁 국회의원님을 대신해서 장윤순 사무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포상공회의소 부회장단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도승희 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금경수 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송유근 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심재국 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재호 상임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국전 상임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서현석 상임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석성 감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오국원 감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및 지역협의회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종훈 고촌업 협의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정현수 양천업 협의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신수철 통진업 협의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태광 대권면 협의회장님 참석하였습니다. 서영길 월권면 협의회장님 참석하였습니다. 박현만 호기회 회장님 참석하였습니다. 박승관 춘기회 회장님 참석하였습니다. 이전봉 영기회 회장님 참석하였습니다. 지면길 금상회 회장님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생이협정교류회 회장님 및 사무국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1조류 최호준 사무국장님 참석하였습니다. 3교류회 이영대 회장님 참석하였습니다. 3교류회 정순천 사무국장님 참석하였습니다. 4교류회 이승규 사무국장님 참석하였습니다. 5교류회 이병돈 회장님 참석하였습니다. 상생협정 교류회 총괄 사무국장이신 김영교 사무국장님 참석하였습니다. 상생협정 교류회 안영조 감사님 참석하였습니다. 혹시 늦게 오셔서 소개 안 해 올린 분 계신가요? 참석 안 하신 분은 오시는 대로 추가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여기 오늘 이 자리를 제공해 주신 레스트 호텔 임재덕 대표님 소개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김포 상공회의소 이규식 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이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오늘 우리 나교석 세무사장님의 좋은 강의를 많이 들으시고 지역사회에 많은 이바지하시기 바라며 사업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한정된 인원만 이렇게 오시게 해서 죄송한 마음이 금할 수 없으며 앞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코로나가 종식돼 가지고 더 많은 분들을 모시고 이렇게 좋은 강연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여튼 오늘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뭐 좋은 이야기 많이 들으시고 머릿속에다 많이 기억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다음은 정화영 김포시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인사드리면서 정말 오래간만입니다. 저도 그랬고 여기 계시는 우리 기업하시는 우리 사장님들도 저한테 똑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난 1월 20일 코로나19가 첫 확진되고 나서 1년 6월의 시간이 훌쩍 지났고 그 1년 6월의 시간이 국민들이나 기업인들 모두에게 참 가혹할 많고 참 질긴 그러한 시절이었습니다. 김포시에 오늘도 13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됐고요. 어제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자체에서도 이번 코로나19 상황의 심각성들을 인식하고 방역에 철저히 하라고 하는 당부도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 통계를 발표할 수는 없어도
코로나 델타 바이러스의 증가 속도가 최근 일주일 사이에 2배로 증가하게 됐고요. 이 부분은 지역에서 집계될 수가 없다 보니 일주일 단위로, 열흘 단위로 일괄 김포에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몇 명 발생됐습니다라는 걸 통보받을 수밖에 없는데 7월 4일자 저희들이 김포시에 7명의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러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당분간 진행될 수밖에 없다면 아마도 우리 국민들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나 방역 수칙에 대한 부분들은 더 철저하게 할 수밖에 없겠다. 우리 기업인들, 우리 이규식 신임상공회에서 회장님 취임하시고 나름대로 경제인하고의 어떤 정담회나 기업 지원에 대한 여러 가지 전환들을 서로 상의하고 토론하고 교육하고 또 해외 시장 개척하기 위해서 해외 바이어 역할들을 해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들이 진행되지 못하다 보니까 정말 답답한 시간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기업인들이 모여서 세무서장 모시고 세무 관련 특강을 마련하는 자리는 정말 의미 있는 자리고요. 이것을 계기로 해서 기업들이 다시 한번 모이고 상생하고 교류하는 그러한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취임한 지가 3년이 지나고 마지막 4년 차가 됐는데요. 2017년도까지 41만의 인구가 취임 4년 만에 지난 5월 달에 외국인을 포함해서 50만이 넘어가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기업체 수는 6,100개에서 6,900개로 증가를 했고요. 4년 만에 1조 원이던 김포시의 예산이 1조 5천억을 넘어가는 그런 규모의 정말 대도시 진입을 준비하는 그런 도시가 되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민선 7기 시장으로서 지역에 2가지 부분을 고려하려고 합니다. 산업단지에 있는 입주해 있는 그 많은 기업들의 경쟁력을 갖춰내기 위한 시의 다각적인 정책들이 수반될 것이고요. 산업단지 밖에 있는 개별 입지 공장들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환경 개선하고 개곡리와 같이 준공업단지를 만들어서 갖춰내지 못한 기반시설들을 갖춰내는 것, 그리고 얼마 전에 통진읍 소공인 그 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장소도 방문했고 얼마 전에 산업단지 관리공단의 이정석 회장님도 만나서 여러 가지 전환들에 논의했던 것처럼 앞으로 좀 저희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자주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토론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김포의 새로운 산업구조와 기업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러한 노력들에 게을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힘내시고요. 그리고 언제든지 시가 필요하는 것에 많은 말씀 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다음은 김포시의회 신명순 의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신명순 의장입니다. 코로나가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다 보니까 기업인분들도 이렇게 한자리 모이기가 참 많이 어려우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김포 세무서장님, 나교석 세무서장님의 특강을 계기로 해서 이렇게 오래간만에 모이셨는데요. 세 분과 관련된 많은 얘기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기업인 분들에게는 꼭 필요한 특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교육을 통해서 서로 정말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특강을 마련해 주신 우리 이규식 상공회의소 회장님을 비롯한 김포
상생 이업중 교류 협의회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김포시 의회에서도 김포에서 기업하시는 모든 분들이 기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어떤 부분을 도와드릴까에 대한 고민 함께 하겠고요. 서로 소통하면서 좋은 기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데 의회에서도 함께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김주영 국회의원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김포의 상공인 여러분들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이기식 회장님 취임식 때 다 한자리에 모이셨던 것 같은데 오늘 이렇게 인원 제한은 있지만은 그래도 이기식 회장님과 부회장님들 그리고 임원진들 모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이게 뭐 교육이란 이름으로 모였다기보다는 서로 의사소통도 하고 오랜만에 얼굴도 보는 아주 의미 있는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하영 시장님, 신명순 의장님 바쁘신 일정 중에도 이렇게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저는 요즘 기업인들께서 그 애로사항이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김포의 그 환경에 관한 문제들 또 시간 단축으로 인해서 좀 아주 어려움이 많다는 이야기들도 듣고 있습니다. 참 두 가지 다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요즘 ESG 경영이 이제 대기업 중심으로 또 외국 글로벌 기업 중심으로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환경과 사회와 이 지배구조를 맞춰갈 것인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우리 기업인들의 숙제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저는 항노총 위원장 시절에 상공회의소 박용만 회장님하고 3년 동안 정말 누구보다도 신뢰를 많이 갖고 지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단축 관련된 법안이 통과가 됐을 때 기업들이 여러 사유가 있을 것이다. 연장 근로를 해야 되는 사유가 있을 텐데 일을 좀 더 해야 되는 시간에는 이 탄력 근로 단위 기간을 좀 늘려서 그렇게 그 공백을 좀 메꿨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 그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어낸 적이 있습니다. 물론 노동계에서도 반발도 많았고 또 재계에서도 반발도 많았던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전히 이제 탄력 근로를 그동안 3개월 하던 것을 물량이 많아졌을 때라든지 여러 사유로 인해서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는 그 법안이 올해 국회를 통과했는데 재작년에 제가 2019년 2월 19일 날 노사정 합의를 이뤄내서 그래도 3개월에서 6개월로 이렇게 늘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걸로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를 쓰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좀 특례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미 우리나라가 OECD 가입하고 또 올해 이제 선진국에 진입했다고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우리보다도 못 사는 나라들이 벌써 60년대에 시간 단축을 했기 때문에 참 기업하시는 분들이 어렵더라도 잘 좀 극복하고 가야 될 그런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김포가 정말 우리 기업하기 좋은 도시 그리고 기업인들이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김포에 많은 그 분들이 와서 정말 일을 하고 삶을 영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국회의원으로서 김포가 또 외지에서 와서 관광도 하고 먹고 마시고 놀고 쉴 수 있는 그런 도시로 거듭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꿈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이규식 회장님과 상공회의소 그리고 상공인 여러분들과 소통을 통해서 김포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차원에서 지원하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 강연을 해주실 우리 나경석 소장님은 정말 이 그러니까 세무서 쪽에서 굉장히 알려지신 분입니다. 저는 지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국세청이
저희 상임위 소관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그 유튜브를 한번 쳐보시면은 결혼식장을 아주 빵 터지게 한 우리 그 나경석 서장님의 축사가 아주 재밌는 축사가 올라와 있습니다. 5분짜리 분량인데 보시면은 아마 힐링되는 시간이 될 것 같고요. 또 우리 나경석 서장님은 여러 논문도 많이 썼습니다. 역의 탈세에 관한 그런 논문도 쓰셨고 오늘 이렇게 세무에 관련된 그런 그 좋은 정보들도 제공해 주실 텐데 아무튼 우리 나 서장님 김포 우리 기업인들 너무 그 조지지 마시고 김포에서 사업하셔갖고 돈도 많이 좀 벌 수 있도록 많은 지원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정하영 시장님, 신명순 의장님이 또 정말 환경과 기업을 함께 생각하는 그런 일하기 좋은 도시로 갈 수 있도록 그런 많은 행정적인 역할들도 당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국회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기업인들 돈 많이 버시고 일자리 많이 늘려서 정말 살기 좋은 김포 만드는데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다음은 박상혁 국회의원님이 일정상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근데 대신 축사를 보내오셨습니다. 제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포을 국회의원 박상혁입니다. 2021년 세무서장 초청 특강 간담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전력을 다해주시고 이번 초청 특강을 준비하기 위해 애써주신 이규식 회장님과 나교석 세무서장님 그리고 김포 상공회의소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라는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는 방역에서 새로운 길을 만들며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경제에서도 위기 극복의 새로운 길을 열어 나가야만 합니다. 김포상공회의소는 지난해 스마트 공장 품질혁신 지원센터를 새롭게 열고 신산업 창출과 제조업 혁신을 계속 추진 중입니다. 저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제조업체 스마트화와 복합 생산시설 구축이 필요함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분들을 위한 긴급 자금 지원, 취득세, 지방소득세, 기한 연장 등 코로나19 지원책을 계속 마련하여 조속하게 시행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33조 원 규모의 2차 추경으로 내수 회복과 함께 경제 회복의 반등세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초청 특강 간담회 개최를 축하드리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7월 6일 21대 김포시 을 국회의원 박상혁. 시간 관계상 인사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상생이업종교류협의회 활동 현황 보고 및 김포시 협력사업 안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생이업종교류협의회 취지와 목적입니다. 본 협의회는 경쟁 상대가 아닌 다른 업종의 기업들이 그룹을 결성하고 경영 정보를 강화하고 이업종 교류를 통하여 협력 및 새로운 사업 진출을 모색하며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상호 간 정보 교류로 회원 간 거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직은 회장, 고문, 감사, 부회장, 자문위원, 사무총장과 6개의 교류회별 회장, 사무국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상생이업종 교류협의회 활동 현황입니다. 2015년 9월 10일 6개 교류 1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경쟁력 강화 및 단합을 위해 많은 회원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마음 특강 세미나, 신규 단합을 위한 한마음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팔로망 구축을 위해 추석맞이 우수 제품 전시 판매전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동안의 특강 및 활동 현황입니다. 방송인 뽀빠이 이상용 초청 인생은 아름다워로 주제로 특별 강연과 김용현 전 육군 중장 초청 안보 특강, 방송인 이상벽 초청 쌍기역 인생 이야기 등의 많은 특강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또한 모든 교리회가 함께하는 업체 탐방으로 기업체의 제품 설명과 생산 라인을 견학하는 등 뜻깊은 시간을 가진 바 있습니다. 각 교류회별로는 활성화를 위한 정례회의 개최와 다른 교류회와 함께 통합회의도 하며 교류 활성화를 이끌어냈습니다. 이 결과 그동안 상생이업종교류협의회 교류 거래 실적을 2019년까지 정리했습니다. 지금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2015년 177건에 32억 원, 2016년 4,850건에 500억, 2017년 8,000건에 610억 원, 2018년 9,500건에 650억 원, 2019년 10,000건에 700억의 거래 실적을 이루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침체가 있어서 거래 실적은 탁하지 않았습니다. 2020년 상생 사업 실적은 조찬 간담회, 오찬 특강 및 간담회 역시 코로나로 인하여 취소되었고 추석맞이 우수 제품 판매전과 상생 워크숍 또한 부분 변경 진행하였습니다. 변경 내용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팔로망 개척을 위한 추석맞이 우수 제품 전시 판매전은 홍보물 브로셔 40개사와 홍보 동영상 15개를 제작 지원하였고 상생 워크숍은 상생 이업종 교류 회원들의 활동이 담겨있는 달력과 수첩으로 제작 변경해서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올해 2021년 활동 계획사항입니다. 먼저 김포 세무서장 초청 특강 간담회를 시작으로 활성화 지원 방안과 기업 애로 등을 건의할 수 있는 하반기 특강 간담회와 9월 10일, 11일 이틀간 진행하는 추석맞이 우수 제품 전시 판매전, 이 밖에도 친목 단합을 위한 워크숍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안정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지침이 완만해져서 교류회별 정례회의가 다시 활발하게 진행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어서 김포시와 함께하는 협력사업 안내입니다. 김포시 기업 멘토단 운영 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와 김포시 예산으로 김포상공회의소가 수행기관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신중년 경력형 지역 서비스 일자리 사업은 전문 분야의 퇴직 1년 12명으로 구성된 멘토단으로 마케팅 홍보, 세무회계, 노무인사, 공장혁신, 제조기술, R&D 등 무역에 관한 다양한 분야에 걸쳐 활동하고 있으며 기업체에서 신청 접수하면 직접 방문해서 최장 8개월간 컨설팅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실적은 27개 기업이 참여하였고 예산은 2억 9천으로 제조설비 구축, 특허 출원, 신제품 개발, 홍보, 작업 공정 표준화, 재고 관리, 수출 판로 개척, 인사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제조물 책임 지원 사업입니다. 제조를 하는 기업은 제품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 또는 제3자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제품의 제조, 수입, 판매업자 등이 부담해야 하는 법률상 배상 책임을 보상해야 하는 보험인 제조물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 보험료의 70%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업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근로자 휴식 있는 주말 만들기 프로그램 사업입니다. 김포관 내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및 가족들에게 휴식 있는 삶을 제공하기 위해 주말에 근로자들이 즐길 수 있는 먹거리, 놀거리 체험 프로그램으로 관내 공장 등록 기업 50인 미만 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재 11개 체험장이 인당 22,000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체험비는 1인당 2만 원 지원을 해주고 자부담 2,000원으로 근로자 체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생이업종 교류협의회 활동 현황 보고 및 협력 사항 안내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은 나교석 김포 세무서장님의 납세자 권리구제 제도와 방법에 대한 강연이 있겠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이러한 영광스러운 자리에 저를 불러주신 김포상공회의소 이규식 회장님과 임원진, 그리고 김포상공회의소 회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가 제게는 무척 긴장되고 떨리는 그런 자리입니다.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긴장하거나 떨리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오늘은 김포 경제활동의 주역이신 김포상공회의소 회원님들을 모시고 강의를 하는 자리라서 그런지 다른 자리와 달리 많이 긴장되고 떨리는 게 사실입니다. 더구나 밤낮 없이 우리 김포시 발전을 위해 노심초사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주영 국회의원님, 그리고 정하영 시장님, 김포시의회 신명순 의장님까지 아주 바쁘신 일정을 쪼개어 참석해 주셔서 긴장과 떨림이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저녁부터 잠도 안 오고 마음이 진정이 되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약국에 들려서 우황청심환을 2병을 샀습니다. 한 병도 아니고 무려 2병을 제가 2병을 샀습니다. 약사님에게 우황청심환 2개 주세요 그랬더니 병으로 된 걸 2병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기해서 요즘은 우황청심환이 이렇게 병으로 나옵니까 그랬더니 약사님이 저를 아주 이상하다는 듯이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이건 원래 처음부터 병으로 나왔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황청심환이 원래 이렇게 동그랗게 생겨가지고 거기에 이제 금박이 핀 그런 거지 않습니까? 뭐 약사님이 그러시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사가지고 와서 제가 이제 사무실에서 한 병을 먹었는데, 여기 와서도 긴장이 이게 완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도착을 해서 제가 한 병을 더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한 병을 더 먹으려고 이걸 이제 딱 꺼냈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우황청심환이 아니고 이게 가스활명수예요, 가스활명수. 응? 제가 이게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우황청심환을 달라고 그래야 되는데 가스활명수를 달라고 그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약사님이 처음에 이건 병으로 나왔다, 처음부터 이랬을 때 제가 이제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이 확인을 못한 거예요, 이게. 어쩐지 이게 약값이 싸더라고, 이게. 이 700원인가 이래 줬거든요. 2병에 1,400원인가 이렇게 줬어요. 네, 여하튼 제가 오늘 이제 강의 도중에 혹시 뭐 좀 긴장된 것이 역력하게 보인다든지 또는 목소리가 많이 떨린다든지 좀 버벅된다 이러면, 그래 저게 지금 약을 잘못 먹어서 저런 거다, 이렇게 좀 넓은 마음으로 이렇게 아량 있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강의에 문제가 있으면 그거는 전적으로 가스활명수 책임이지 제 책임은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김포상공회에서는 김포 지역의 유일한 종합경제단체이고 1991년도에 설립된 이래로, 91년 맞죠? 설립된 이래로 상공업, 우리 김포 지역의 상공업 진흥과 경제 발전을 위해서 많은 공헌을 해오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회원 구성을 보더라도 인품은 물론이고 사업 능력도 매우 뛰어나신 분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전국 최고의 상공회의소로 인정받고 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대답이 뭐 작기는 합니다만 역시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대단한 김포 상공회의소에서 저를 불러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강의에 앞서 아까 뭐 제 소개를 잠깐 했습니다만
제가 간단하게 다시 한번 소개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크를 벗었을 때 제 모습입니다. 잘생겼지 않습니까? 네. 저는 저 사진을 볼 때마다 포샵이 얼마나 위대한가 그런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1965년 출생이고요. 그 인삼으로 유명한 충남 금산이 제 고향입니다. 1986년 3월에 마포 세무서를 시작으로 본청, 지방청, 세무서 여기저기 근무했습니다. 제가 국세청에 37년째 근무하고 있어서 근무한 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저기라고 퉁쳤습니다. 2018년 4월에 부산지방국세청 송무과장을 했고요. 2019년 12월에 동고양 세무서장을 발령받아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31일 날 김포세무서로 발령받아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기 2018년 4월에 부산지방국세청 송무과장으로 발령받은 거 있지 않습니까? 전날이 그 일자가 13일입니다. 근데 이제 대개 13이라는 숫자를 안 좋은 숫자로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전날이 또 금요일이에요. 제가 13일에 금요일 날 제가 발령을 받은 겁니다, 제가. 목요일도 있고 월요일도 있는데 굳이 13일에 금요일 날 발령을 꼭 이렇게 내야 되는 건지, 제가 청장님한테 항의하려고 그랬었는데 청장님께서 또 이렇게 임명장 주시면서 이게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꼭 이렇게 13일에 금요일 날 발령을 내셔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항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가족들의 얼굴이 싹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근데 저 소무과장이라는 저 자리가 부산지방국세청의 조세 소송을 총괄하는 자리인데요. 제가 의외로 저기에 가서 그 성실하고 정말 일 잘하는 직원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한테 많이 배운 그런 시간이었고요. 또 이제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가족은 무엇인가, 그리고 또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 성이 나씨입니다. 근데 나씨성이 그렇게 흔한 성씨가 아니어서 나씨성 가진 사람 중에는요, 아주 유명한 사람을 저 빼고는 찾기가 좀 힘들어요. 그죠? 탁 떠오르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저 빼고요,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그 음악계에 아주 유명하신 분이 한 분 있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시는 분 있으십니까? 이분은 그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그 아시는 분이 없으시네요. 이분이 이게 빨리 나왔다 이게. 나나무스크리라고요. 저도 나시고 저분도 나시고 분명히 같은 나시죠. 저분하고 저하고 다른 게 있다면 저는 안정 나시고 저분은 그리스 나시라는 거, 분명히 같은 나시입니다. 그 표정들을 보니까 좀 의아한 표정을 이렇게 짓고 계신 분도 있는 것 같은데 분명히 같은 나시입니다. 근데 나나무스크리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분 노래를 잠깐 긴장도 풀 겸 해서 이분 노래를 잠깐 한 곡 듣고 가시죠. I never dared to reach for the moon. I never thought I'd know heaven so soon. I couldn't hope to say how I feel. The joy in my heart no words can reveal. Over and over I whisper your name. Over and over I kiss you again. I see the light of love in your eyes. Love is forever. No more goodbyes. 방금 들으셨던 노래는 Over and Over라는 곡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트윈폴리오 멤버였던 송창식 씨가 사랑이라는 곡명으로 번안해서 불러가지고 또 많은 인기를 얻었던
그런 곡이기도 합니다. 사실 세금 또는 세무와 관련된 얘기가 별 재미가 없습니다. 딱딱하고 좀 지루하고 그래서 사실 저도 재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표님들 오늘 제 강의를 좀 편안한 마음으로 좀 가볍게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 제가 나나무스크리 노래도 한 곡 준비하고 그리고 또 쓸데없는 그런 농담도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제가 저분하고 절대 같은 낯이 아닙니다. 또 어디 가셔가지고 김포세무서장 그 양반 사람이 좀 이상하더구만. 자기하고 나나무스크리하고 같은 집안 사람이랴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농담한 거예요, 제가. 만약에 이제 그런 얘기가 저희 직원들 귀에 이렇게 들어가면 직원들이 저를 깜봐요. 깜본다는 얘기 아시지 않습니까? 한수 접고 들어가는 거. 제가 김포세무서장으로 아직 일할 날이 좀 많이 남았는데 그런 얘기가 귀에 들어가면 제가 조기에 레임덕 현상이 올 수 있습니다. 이게 본의 아니게 서두가 너무 길어졌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무엇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까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사업하시는 분들이 정말 열심히 사업하셔서 성실히 세금 내시고 그 세금으로 우리나라가 돌아가고 우리나라 경제가 돌아가고 우리나라 국가 살림을 운영해 나가는데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고 계신 납세자들의 그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계신 납세자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세법은 어떠한 규정을 두고 있는가 이러한 것도 한번 알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요즘 트렌드하고도 맞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첫 번째 강의 주제는 납세자의 권리로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요즘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들을 위해서 저희 김포세무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정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후에 마지막으로 국세청에서 제작한 금년도 국세행정 운영 방향에 대한 짧은 동영상을 한번 보시는 것으로 오늘의 강의를 구성했습니다. 납세자의 권리, 납세자의 권리라는 건 무엇일까요? 잘 아시다시피 권리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법률상의 힘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납세자가 누구를 상대로 누릴 수 있는 이익일까? 누구를 상대로 누릴 수 있는 권리인가? 잘 안 됩니까? 빼버리시죠. 그렇다면 이것을 뒤집어서 보면 과세관청에서 입장에서 보면 과세관청이 응당 납세자에게 이행해야 할 납세자에 대한 의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납세자에게는 어떤 권리가 있고 과세관청은 납세자에게 어떠한 의무를 이행해야 할까? 쉬운 듯 하면서도 쉽게 말하기는 어려운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냥 편하게 납세자가 세금 내니까 뭔가 권리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단순하게만 말한다면 납세자의 권리가 너무 추상적이고 너무도 모호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국세기본법이라는 세법에 납세자의 권리를 명확하게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저 국세기본법은요,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같은 각종 세법의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하고 조세에 대한 불복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 그런 세법입니다. 이 국세기본법에 한 챕터를 통째로 하려 해서 제7장에 2라는 장을 마련을 하고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1번 납세자 권리 헌장의 제정 및 교부부터 17번, 18번 납세자 보호위원회 관련된 사항까지 총 18개 항의 납세자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추상적이거나 뜬구름 잡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렇게 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다는 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과세관청에서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뜻입니다.
법으로 규정된 것이니까 과세관청에서 이걸 안 지키게 된다면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거냐, 그거는 제가 강의를 진행해 가면서 대법원 판례 등을 소개시켜 드리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상 제약 때문에 법령에 있는 모든 걸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납세자로서 알아두시면 좋을 사항 위주로 너무 세세한 부분은 생략하고 큰 틀에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기 보시면 16번 있지 않습니까? 이게 납세자의 권리를 규정한 장이라고 그랬는데 저기 보면 납세자의 협력 의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권리하고 의무는 완전히 반대 뜻인데 저게 의무가 이렇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저거 뭐 이게 잘못된 거 아닐까요? 저? 법 만드는 사람이 잘못 넣은 거 아닐까요? 그 권리하고 의무는 완전히 반대되는 말인데. 그래서 저 조항을 이게 가만히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납세자는 세무공무원의 적법한 질문조사 제출 명령에 대하여 성실하게 협력하여야 한다. 이게 적법한 질문조사 제출 명령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걸 뒤집어서 보면 적법하지 않으면 협력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당연히 없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저게 말은 의무라고 되어 있지만 그 실질은 납세자의 권리를 규정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세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납세자의 권리 중 납세자 입장에서 알아두시면 좋을 사항 위주로 큰 틀에서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납세자 권리 헌장입니다. 납세자의 권리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존중되고 보장됩니다. 이렇게 시작되는 납세자 권리 헌장은 납세자의 권리와 국세공무원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선언문입니다. 이 납세자 권리 헌장은 국세 행정을 납세자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공표를 하면서 납세자에게는 납세자 스스로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하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납세자 권리 헌장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한 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기에 중복조사 금지라든지 세무조사 연기 신청 같은 다양한 납세자의 권리가 담겨 있습니다. 또한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편하게 낭독할 수 있도록 서술문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게 이렇게 안 돼 있었어요. 이게 서문은 그냥 있고 1 어쩌고 저쩌고, 2 어쩌고 저쩌고, 3 어쩌고 저쩌고 이래 돼 있었어요. 그럼 납세자 권리 헌장이라고 만들어 놓고 너무 이게 위압적이고 너무 딱딱하고 너무 권위주의적이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었어요. 특히 국회에서도 이게 납세자 권리 헌장인지 뭔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이게 2018년 2월에 저렇게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서술문 형식으로 다 바꿨습니다. 그러면 납세자 권리 헌장 저거는 도대체 왜 만든 걸까요? 이 납세자 권리 헌장은 생각보다는 굉장히 빨리 만들어졌습니다. 1997년 6월에 만들어졌으니까 벌써 24년이 됐습니다. 그 당시 국세행정을 보면요, 납세자 권익 보호보다 납세 의무가 더 강조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납세자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더라 이거죠. 그때 당시 선진국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느냐, 그걸 보면 선진국들은 납세자의 권리 보호에 관심을 가지면서 과세관청이 먼저 납세자의 권리 보장을 어떻게 하면 잘해줄 거냐, 거기에 주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국세행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적극 보호함으로써 국세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납세자 권리 헌장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필요성을 느꼈고, 그에 따라서 97년 6월에 납세자 권리 헌장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납세자 권리의 적극 보호 등을 위해 납세자 권리 헌장이 만들어졌는데요.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납세자 권리 헌장은 어디에 사용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을까요? 납세자 권리 헌장은 세무조사 시작할 때 그리고 사업자 등록 발급할 때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혹시 최근에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으신 분 보시면 거기에 이제 같이 딸려옵니다. 저 납세자 권리 헌장이 같이 딸려오고요. 세무조사를 받으실 때 안 받으시는 게 좋겠지만 받으실 때 납세자 권리 헌장을 이렇게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세무조사 시작할 때는 조사반이 조사원증을 제시하고 저 납세자 권리 헌장을 교부하면서 낭독을 해주도록 그 요지를 낭독을 해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 이 제3항에 반드시 저렇게 하라고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여담이기는 합니다만 그러면 세무조사 할 때 납세자 권리 헌장을 교부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까지 세무조사 할 때 납세자 권리 헌장을 교부하지 않아서 문제가 된 사례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납세자 권리 헌장을 교부하지 않고 세무조사를 했다면 그래서 저게 문제가 돼서 행정소송까지 간다면 납세자의 권리 절차를 준수한다는 측면에서 아마 상당한 법리적인 다툼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사항은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인데요.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는 그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1. 세무조사의 남용 금지, 2. 중복조사의 금지, 3. 최소한의 범위에서 장부 등 제출 요구, 4. 공정한 세무조사 저해 행위 금지 이렇게 4가지인데요. 이 중에서 오늘은 1번 세무조사의 남용 금지와 2번 중복조사의 금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조사의 남용 금지입니다. 세무조사는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목적을 위해서는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인데 혹시라도 세무조사가 남용이 되어서 납세자에게 어떤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무조사 남용을 금지하는 취지가 뭐냐 하는 것을 잘 설명해 주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서 제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무조사가 종국적으로는 조세의 탈루를 막고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를 담보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하더라도 만약 그 남용이나 오용을 막지 못한다면 납세자의 영업활동 및 사생활의 평온이나 재산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과세권의 중립성과 공공성 및 윤리성을 의심받는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 대법원 판례는요, 세무조사의 순기능은 인정을 하면서도 세무조사가 남용되었을 때 거기에 따라 발생되는 문제점과 부작용을 잘 설시해주고 있는 그런 대법원 판결문입니다. 사실 세무조사가 아무런 제한 없이 중구난방으로 막 이루어진다고 하면 납세자 권리 침해는 물론이고 세무행정도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기 힘들 겁니다. 그러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기 힘든 행정은 집행하기가 또 어렵게 되겠죠. 근데 제가 앞으로도 잠깐 그쪽 제가 앞으로도 이 대법원 판례에 대해서 몇 가지 계속해서 인용을 할 건데요. 이 대법원 판례를 계속 인용하는 이유는 법령 해석의 최종 권한은 행정부에 있는 것이 아니고 법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행정부에서 집행한 법령에 따라서 집행한 일이 과연 그 법령 해석을 제대로 해서 집행한 것이냐, 이거에 대한 다툼이 있으면 그거를 최종적으로 판단해 주는 데가 법원이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도 대법원 판례는 계속해서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중복조사의 금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중복조사 금지는 원칙적으로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 기간에 대해서는
한 번 조사했으면 됐지 중복해서 자꾸 조사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은 국세기본법뿐만이 아니라 대법원 판례에서도 엄격히 금지되어야 하는 것으로 지속적으로 설치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등 10가지 사유에 해당되면 중복 세무조사 금지 규정의 예외 사유가 되기는 합니다만 원칙적으로는 중복해서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명확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특히 저 네 번째 보시면 불복 청구,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가 이유 있어 재조사 결정에 따라 처분청에 조사하는 경우, 저거는 그 가로에 보시면 재조사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 조사의 한정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게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 저희가 이제 이따가 설명을 제가 또 드릴 건데 그 세금 부과가 잘못돼서 저희가 이제 그 불복 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불복 청구했을 경우에 재조사 결정 나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 한번 저 오른쪽에 보이는 저게 이제 그 불복 청구를 해서 재조사 결정 난 결정문의 주문의 일부분인데요. 제가 저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무서장이 2016년 1월 2일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9년 제1기분 공공공원의 부가처분은 청구인의 공공백화점 매장에 판매 직원이 작성한 판매 일부 금액 중 실지는 도난되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구체적인 금액을 재조사하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저 밑줄 쳐져 있는 것처럼 도난돼서 재화에 공급하지 아니하는 금액 그것만 딱 조사를 하면 되는 거지. 이게 재조사 결정 났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문구에 재조사 결정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래서 아 이거 잘 됐다 이게 처음부터 다시 조사하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되면 재조사 결정 난 게 저 재조사 결정은 사실은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결정이 난 건데 저 재조사 결정 난 게 오히려 납세자를 괴롭히는 그런 결과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중복조사가 왜 금지되어야 하는지 중복조사 금지의 규정을 취지를 잘 설명해 주는 대법원 판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중복 세무조사를 금지하는 규정을 둔 입법 취지는 무분별한 세무조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세무조사권의 남용을 견제하고 이 말은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해서 자꾸 중복해서 조사하는 걸 막겠다는 의미입니다. 다음에 세무조사 기법의 선진화를 유도하는 한편 예전처럼 그냥 뭐 중구난방식으로 이렇게 조사하지 말고 이제는 조사 기법을 좀 이렇게 발전시켜서 한 번에 딱 조사하고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저 뜻이. 납세자의 정신적, 경제적 위축을 방지하고 이게 사실 세무조사라는 게 이게 한 번 받을 때마다 얼마나 그 심적으로 위축되고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한 번 받았으면 되는데 또 같은 과세기간, 같은 세목을 또 조사받고 또 조사받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조사 받으시는 분도 힘들지만 그 조사하는 사람도 힘들겠죠. 그러한 것을 이제 방지해라.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을 보면요. 납세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데 있고 다만 세무조사가 한번 이루어지고 나면 어느 경우에도 중복하여 세무조사를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면 조세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일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중복 세무조사가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중복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거기 때문에 금지되어야 하는 거고 조세 공평을 위해서 일부 예외 사유를 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세관청이 중복 세무조사를 그 중복 세무조사 금지 규정을 어겼을 때 어떠한 결과가 발생하는지 사례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에 그 옥제품 도매업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사건이 나던 당시에 이 옥제품에 대한 인기가 막 하늘을 찔러가지고
너도 나도 막 몸에 옥제품 하나씩 다 이게 차고 다닐 때가 있었어요. 굉장히 인기가 좋았었죠. 뭐 거의 뭐 마그네슘, 뭐 목걸이, 뭐 팔찌 이래서 저희 집 사람도 하나 사달라고 그러는데 돈 없다고 안 사줘가지고 지금까지도 그 한 소리씩 듣고 있는데요. 저기 그 사례도 들고 있는 그 옥제품 그 도매업체도 그런 그때 이제 옥제품 굉장히 인기를 끌다 보니까 또 매출이 막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었어요. 근데 저 업체가 소비자들한테 현금으로 매출하는 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저거를 탈세하고 있다, 신고 안 하고 있다 하는 제보가 세무서에 들어온 거예요. 저거 다 누락한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세무서에서 가서 그 옥제품 도매업체를 현지 확인을 했어요. 현지 확인을 하고 이래 보니까 탈세 제보가 사실이라 이게. 그래서 이거는 현지 확인으로 끝날 일이 아니고 정식으로 세무조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세무조사를 했어요. 세무조사를 해가지고 저기는 이제 뭐 부가세만 이래 돼 있는데 하여튼 억소리나게 과세를 했습니다. 워낙 이제 매출 누락이 많았죠. 그러니까 많이 나갔죠. 뭐 부가세 저렇게 나가면 당연히 종합소득세나 이것도 또 나가겠죠. 그런데 이제 저 업체가 불복 청구를 한 거예요. 이게 우리는 매출 누락한 게 아니고 뭐 외상 매출금을 갚은 거네 뭐 어쩌고 해가지고 불복 청구했는데 뭐 당연히 저 업체가 졌죠. 그 매출 누락은 사실이니까. 그랬는데 이 업체가 나중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행정소송에서는 뭐라고 했냐 하면 자기들이 중복 세무조사를 받아가지고 이게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거라 이런 주장하는 거예요. 그 행정심 단계에서 주장했던 거하고 행정소송에 가서 주장했던 거하고 틀린 거예요. 행정소송에 가서는 우리는 중복 세무조사를 당했다. 그래서 권리를 침해받았으니까 부가처분한 게 위법하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1심, 2심에서는 이건 중복 세무조사가 아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과세관청이 이겼죠. 과세관청이 이겼는데 이게 대법원에 가가지고 과세관청이 졌어요. 과세관청이 패소해버렸어요. 이게 뭔 일이에요, 이게요. 세무서 입장에서 보면 정말 복장 터질 일인데 여기요 1번 현지 확인 나간 거 있지 않습니까? 이 대법원 판결문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실질적으로 사업장에서 사업자나 그 직원들을 직접 접촉하여 9일간에 걸쳐서 매출 사항에 대해 포괄적으로 질문 조사권을 행사하고 그 질문 조사권을 행사해서 과세 자료를 획득했다. 그래서 그거는 세무조사다 이거 저거는. 요 1번 현지 확인한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현지 확인이 아니고 이게 세무조사라는 거 이게. 그럼 2번에 세무조사한 건 이건 뭐예요 이거? 이거 중복 세무조사라는 거예요 이게. 그럼 중복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에 명확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세무조사해서 과세한 거 저거 위법하다는 거예요 저거는. 중복 세무조사니까 위법하다. 그렇게 판결 났어요. 그 위법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부가처분한 거 다 취소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열심히 조사해서 또 억소리나게 과세해봐야 이렇게 납세자의 권리 절차를 침해를 하면 이게 한순간에 그냥 가버리는 겁니다 이게. 이게 뭐 잘 아시겠지만 이게 세무조사를 받는 거 그 자체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세무조사를 하는 것도 그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이게 지나간 서류 뭐 다 봐야 되고 또 지나간 그 거래가 이게 어떻게 됐는지 하나하나 또 다 살펴봐야 하고 이게 결코 쉽지 않은 작업이 세무조사입니다. 그냥 이렇게 세무조사 나가면 세무서 직원들은 굉장히 신나고 막 그럴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죠. 되게 힘든 게 저 세무조사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아무리 어렵게 조사를 하고 그리고 조사해서 적출한 것이 100% 맞다고 하더라도 저렇게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하면서까지 과세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복 세무조사 금지 규정을 어기면 저렇게 아무리 고생해서 과세를 해놓은 것도 하루아침에 그냥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다음은 세무조사 관할입니다. 근데 어떻게 제가 지금 좀 안 떨고 잘하고 있습니까? 그런 거 보면 그 가스 활명수도 이게 효과가 있나 봐요. 그죠? 예? 이게 가스 활명수도 이게 떨림 방지, 이게 긴장 완화에 이게 효과가 있나 봐, 이게. 예. 그 우리 저기 회원님들 중에 혹시 이 업체하고 거래하시는 분이 있으면 얘기를 해주세요. 이게 김포 세무서장이 직접 몸으로 임상 실험한 건데 이게 떨림 방지와 긴장 완화에 효과가 있다더라. 여기에 보면 효능 효과 이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기재를 하시면 이게 매출이 이게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이게. 아시겠습니다만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에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수행한다. 예를 들면 이제 김포에 본점을 두고 있는 법인 납세자가 있다 그러면 저희 김포세무서나 인천지방국세청에서 조사를 해야지, 김포세무서 말고 뭐 예를 들어서 저 안산세무서에서 조사가 나온다든지 뭐 대구지방국세청에서 조사가 나온다든지 이러면 그 관할을 위반한 거니까 그건 이제 위법하다는 거죠. 근데 물론 이제 예외는 있습니다. 그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이제 4가지 사유가 있으면 꼭 김포세무서가 아니고 이제 다른 세무서에서도 조사를 할 수 있어요. 이제 이런 4가지 사유에 해당하면 국세청장이 조사 관할을 이렇게 조정을 해줍니다. 특히 이제 4번을 보시면 세무과순서별 업무량과 세무조사 인력 등을 고려하여 관할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세청장 일에 보니까 김포세무서 너무 일 많아가지고 이게 조사 다 못할 것 같아. 그러면 김포세무서 말고 요거는 요 업체 거는 김포세무서 말고 뭐 고양세무서에서 하라든지 또는 뭐 인천세무서에서 하라든지 이렇게 관할을 이렇게 바꿔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저렇게 이제 자기 관할 것만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 관할을 벗어나서 조사를 하면 어떻게 되냐. 제가 대법원 판례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한번 저 읽어보겠습니다. 세무조사 사무는 그 세무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수행한다. 이에 따르면 공공공에 대한 세무조사의 관할은 공공공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이 사건 회사의 본점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 대구, 부산에 있음에도 이 사건 세무조사는 세무조사의 관할에도 벗어난 것이다. 제가 저거는 이제 판결문이 계속 확 줄인 건데요. 저기 이제 원래 저 사람 주소가 이 서울이 아니에요, 서울이. 이게 조사는 서울에서 했는데 저 사람 주소가 부산인가 그래요. 그리고 이제 사업장은 대구인가 거기 있어요. 그래서 대구나 부산에서 이걸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냥 저 사람이 나 서울 살아요 이러니까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서울에서 해버린 거예요, 저거를. 나중에 이제 조사에서 이제 세금이 담뿍 과세가 되긴 했는데 저 사람이 이제 소송했죠. 소송해가지고 이제 주장한 게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저겁니다. 이게 니네들이 관할도 아닌데 조사를 해가지고 세금 부과했으니까 그거 위법한 거 아니냐 그거. 그래서 저렇게 판결을 난 거예요. 그래서 저기 이제 위법하다 이렇게 판결을 나면 과세한 거 다 주세해야 되는 거 다. 아까 중복세무조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세한 거 그냥 막 하루아침에 그냥 다 떠내려 가는 겁니다. 그냥. 뭐 몇천억을 과세했어도 조사할 때는 되게 힘들죠. 몇천억 과세하는 게 그게 그냥 뭐 이렇게 쉽게 과세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저렇게 관할을 위반해서 과세를 해도 위법하다는 겁니다. 그거는 자기 관할에서 조사를 받을 권리가 납세자한테 있는데 그 권리를 침해했다는 거죠, 저거는. 다음은 세무조사 연기 신청입니다. 세무조사 연기 신청은 아마 다들 관심이 많으실 듯한데요. 뭐 아시는 것처럼 세무조사는 시작하기 15일 전에 통지서가 나오지 않습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당신 사업장에 대해서 세무조사 한다 이렇게 통지가 나오는데요. 근데 이제 그런 통지를 받더라도 이게 사업을 하시다 보면 세무조사를 한다는 그 기간에 조사를 받기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국세기본법에는 천재지변이나 화재 또는 질병, 장기 출장, 장부나 증빙서류가 압수되었을 때, 또 1.3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저런 경우에는 조사 연기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래 되었어요. 그러니까 저거 잘 보시고 저런 사유에 해당하면 나중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화면에는 없습니다만 저 사유는 세무조사 연기 신청 사유뿐만이 아니라 세무조사를 하던 중에 이런 사유가 발생을 하면 그 세무조사 중지 신청 사유도 됩니다. 그러니까 저러한 사유가 발생을 하면 세무조사를 받기 전에는 연기 신청을 하시고 세무조사를 받던 중에는 세무조사 중지 신청을 하시면 크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여담입니다만 아주 가끔 이런 일이 있는데요. 이제 저런 사유가 없는데 와서 그냥 무조건 연기해달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뭐 사유가 뭐냐 한번 말씀을 해보시라 해도 그냥 뭐 지금은 받기 싫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받기 싫다 해서 그냥 단순히 그런 이유만으로는 연기 신청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예전에 제가 직원 시절에 어디 조사를 나갔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조사 대상 사업자께서 저한테 이제 뭐라고 그러셨냐면 다음에 오시오. 네? 지금 바쁘니까 다음에 봅시다 이랬어요. 근데 이렇게 지금 바쁘니까 다음에 오라 그러면 이게 이제 다음에 조사하자는 얘기인데 그거 가지고는 조사 연기 신청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 그분의 말씀을 듣고 제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야, 이분의 용기가 참 가상하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다음에 오라고 얘기하시니. 근데 이제 사실 뭐 세무조사 나온 사람 보고 다음에 와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진 사람이 사실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나중에 이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굉장히 순진하신 분이고 굉장히 순수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사업밖에 모르시는 아주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래서 그런 말씀도 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저런 사유가 있어서 연기 신청을 하시면 세무서에서 이제 연기 신청해 줄 건지 그거를 결정을 해서 조사 개시 전까지 연기됐습니다. 아니면 연기 못합니다. 이렇게 이제 통지가 옵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항은 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입니다. 이 규정은 2010년에 신설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 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무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 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 그런데 이게 저렇게 두 가지 사유가 있으면 확대가 가능하다는 거고요. 그러면 이 조항을 왜 신설했느냐? 제가 이제 국세청에서 발간한 개정세법 해설 책자를 찾아봤어요. 그런데요, 제가 이규식 회장님께서 네 와서 좀 강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거 준비를 하면서 좀 개정세법 해설 책자도 찾아보고 이 책도 찾아보고 저 책도 찾아보고 스크립트도 제가 많이 작성을 했습니다. 이 시간이 이게 많이 걸려요. 이게 하나 준비하려면. 그래서 김포 상공회의소에서 이렇게 오라고 해서 강의를 하라고 해서 제가 온 거지. 다른 단체에서 이게 오라고 하면 제가 안 간다니까요. 제가 요즘 바빠요. 이렇게 안 가요. 제가 우리 이규식 회장님께서 이게 오라고 했으니까 제가 온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게 준비한다고 막 이 책 저 책 많이 찾아봤어요. 근데 이 부분에서는 이게 박수가 한번 좀 나와 주셔야 되는데 그냥 분위기를 좀 한번 환기시키려고 제가 박수를 괜히 유도를 했습니다. 네. 저 신설 사유를 이렇게 보면
세무조사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저 조항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저 조항을. 이게 법에 정한 이런 두 가지 사유가 아니면 그냥 이게 세무조사 하다가 막 그 범위 확대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이게 세무공무원 마음대로 막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그러면 이게 납세자로서는 도대체 이놈의 조사가 어디까지 확대되고 이게 언제 끝날지 이거 어떻게 알겠어요 이게. 아까도 그 말씀드렸지만 이게 조사 한 번 받는 것도 되게 힘든데 그게 좀 빨리 끝나고 이렇게 가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뭐 한 열흘 한다고 처음에 나왔다가 막 20일 하고 뭐 그러다 막 2달 하고 막 이러면 막 힘들죠 이게. 그래서 이제 저 규정은 지금 그 받고 있는 세무조사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줘라 그런 취지에서 법령이 신설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그 말씀드릴 사항은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및 예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다들 잘 그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이 세무조사를 마치면 그 세무조사 마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납세자에게 세무조사 결과를 세무공무원이 설명을 하고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를 이렇게 발송을 해줍니다. 물론 이렇게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발송을 안 해도 되는 사유가 이렇게 이제 몇 가지 있기는 합니다만, 근데 지금까지 제가 이제 쭉 말씀드리면서 느끼셨겠지만 이게 세법은 이렇게 예외 규정이 엄청 많아요 이게. 그래서 이게 어떤 조항을 하나 볼 때도 예외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 항상 주의해서 봐야 돼 이게. 그래가지고 저 세법을 보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어떤 때는 저 예외에 예외가 있고 또 그 예외에 예외가 있고 아주 복잡합니다 이게. 그러면 저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왜 발송을 해야 됩니까? 사실 뭐 당연한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조사 끝났으면 그 조사가 어떻게 끝났는지 납세자한테 당연히 알려줘야 되겠죠. 근데 이제 그 취지를 보면 이렇습니다. 세무조사 하기 전에 사전 통지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무조사 끝났으면 그 결과 통지를 해주는 게 사전 통지하고 사후 통지의 그 상호 균형을 맞춰주는 거다. 그거 하나 하고, 조사 결과에 대해서 납세자가 명확하게 알아야 그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이거 바로 잡아달라고 불복 청구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세무조사 결과 통지는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세무조사 결과 통지는 세무서의 의무이기도 하지만 오늘의 주제인 납세자가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받아야 할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세무조사 결과 통지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하냐? 작년까지는 그 여기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세무조사 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경정하는 사유, 수정신고 안내, 과세전 적부심사 안내 이렇게만 규정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 올해 4월 1일부터 그 저 내용에다가 몇 가지를 더 담으라고 이렇게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예, 근거 법령 및 조항,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에 기초가 되는 구체적 사실 등, 그리고 가산세의 종류, 금액 및 산출 근거를 더 추가해라 이렇게 이제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왜 이렇게 개정이 됐냐면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할 때 그 세무조사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담으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담아야 그 납세자가 내가 세무조사 받아서 어떻게 됐는지 납세자에 대한 그 알 권리를 보장하고, 또 잘못됐으면 불복 청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방어권을 납세자로부터 납세자가 제기할 수 있는 저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저렇게 개정됐다 하는 게 그 국세청에서 발간한 개정세법 해설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납세자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국세기본법
규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납세자 본인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납세자가 요구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저거는 납세자 본인이 요구하는 거예요. 본인이 요구하면 정보 제공에 특별히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아니라면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을 해서 납세자가 적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로 보입니다. 그러면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1번을 보시면 납세자 본인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납세자 본인의 납세와 관련된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납세자가 본인의 납세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지 타인의 정보를 제공해 달라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제 경험인데요. 가끔 그런 분이 있어요. 아마 동일 업종에 계시는 분 같은데 옆집 사람이 장사가 잘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맨날 팔이 날리는데 옆집 사람은 장사가 굉장히 잘 돼. 그래 저 사람이 진짜 장사 저렇게 잘 되는데 세금 제대로 내고 있는지 한번 좀 알아봐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 와가지고 그 사람 세금 얼마 냈는지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거 못 알려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안 알려주시면 또 납세자에 대한 그 서비스가 안 좋다. 이래가지고 또 아주 어떤 분은 정말 우리 직원한테 막 폭언을 하고 가시는 분도 있는데 이게 못 알려줘요. 그건 본인 것만 그렇게 알려주게 돼 있죠. 다음 2번입니다. 납세자로부터 세무 업무를 위임받은 자가 요구하는 경우, 납세자가 본인이 와서 이제 직접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누구한테 위임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위 1에 따른 정보로서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보. 납세자가 이제 위임한 사람이 와서 요구를 하는 경우에도 정보를 제공해주는 범위는 1번하고 같습니다. 하지만 저기에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 범죄, 노조가입 관련 정보는 제공에서 제외됩니다. 저런 정보를 제공할 때는 당연한 얘기지만 반드시 신분증을 확인하고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이거를 소홀히 하게 되면 자칫 해당 납세자가 원치 않는 정보가 다른 사람들에게 유출돼서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꼭 이 조항하고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저희 국세청에서는 납세자의 정보 제공에 대해서 수시로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점검도 아주 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직원이 자기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사롭게 어떤 납세자의 정보를 열람했다. 그러면 처벌이 아주 무겁습니다. 이게 당연히 그래야 하는 것으로 또 당연히 그럴 필요가 있겠죠. 저도 이제 제 주변에도 이제 사업하는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제 사업하는 친구들 중에서 저한테 가끔 그런 거 물어보는 친구가 있어요. 자기가 돈 받을 사람이 있는데 부가세 환급 받으면 주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부가세 환급을 받았냐, 받았으면 얼마를 받았냐, 그 사람 거래처가 어디냐, 이런 거 알려달라고 전화하는 친구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그런 거 못 알려준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 자기 관내 거 아니면 이게 조회도 안 돼요. 볼 수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친구들이 굉장히 서운해요. 저게 세무서 다니면서 그런 것도 안 알려주고 그런다고 굉장히 서운해합니다. 그래서 저 시골 친구들 중에 몇 명은 지금 떨어져 나갔어요. 이게 연락도 안 해요, 요즘에. 근데 그래도 할 수 없어요. 친구가 떨어져 나가는 수가 있어도 제가 그거 어떻게 알려주겠습니까? 그리고 볼 수도 없어요, 사실. 다음에 말씀드릴 것은 과세전 적부심사인데요. 이 부분은 꼭 좀 알고 계시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이 부분을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조세 불복 청구를 통한 권리 구제 절차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저거 부분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세 불복 청구라는 게 이제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하는 것을 불복 청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건 이제 간단하고 이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좀 문구가 좀 어렵고 그런데 나한테 세금이 부과될 거라는 통지를 받았다거나 또는 세금을 내라는 이제 고지서가 이렇게 날라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이제 잘못된 거라면 불복 청구해서 이게 뭐 거기에 그대로 그 승복할 게 아니라 불복 청구해서 이거 바로 잡아달라. 그래서 이 잘못된 세금으로 인해서 내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세무서에 청구하는 거, 그게 저 불복 청구죠.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조사받을 때나 또는 어떤 나에 대한 그 과세 자료가 나와서 제가 이제 분명히 그건 아니다, 그건 잘못됐다 이렇게 조사반이나 또는 그 세무 공무원한테 그렇게 자세하게 소명을 했는데도 그게 안 받아들여지고 이게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이렇게 이제 통지가 나오거나 세금이 고지가 되면 그냥 마음 좋게 뭐 다 그런 거지 뭐 하면서 세금을 낼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이건 분명히 잘못된 거니까 그 바로 잡아줘라 이렇게 불복 청구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불복 청구는 그 국세기본법상의 사전 구제 절차하고 사후 구제 절차가 있습니다. 이게 말 그대로 사전 구제 절차는 고지서 나오기 전에 하는 거고요. 사후 구제 절차는 고지서가 발부된 이후에 청구를 하는 겁니다.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게 국세기본법은 이 사전 구제 절차하고 사후 구제 절차를 아주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관청에서 납세자가 사전 구제 절차를 이행할 수 없도록 했을 때는 아까 중복조사에서 보신 것처럼 아주 중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실 납세자 입장에서 보면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그러니까 세금 고지서가 날라오기 전에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다면 이게 가장 이상적인 해결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국세기본법에서도 이 사전 구제 절차를 이렇게 딱 규정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아무래도 세금이 고지되고 나면 이게 불복 청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고, 받아들여진다고 하더라도 그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때까지 기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납세 증명서를 발급받는다든지 또는 내 재산에 압류가 들어올 수 있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납세자 입장에서 보면 이 사후 구제 절차는 여러 가지로 좀 불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 불복 청구 절차가 끝날 때까지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된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만약에 행정소송까지 간다고 하면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아시겠지만 이게 소송이라는 게 하루 이틀 만에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게 행정소송을 해서 대법원까지 간다면 최소 3년은 걸려야 됩니다. 최소. 제가 그 조세소송을 많이 해본 경험에 의하면 대법원에서만 몇 년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대법원에서 5년씩 있는 경우도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시간 많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그 납세고지서가 발부되기 전에 그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면 불복 청구 절차하고 종류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전구제 절차입니다. 국세기본법상 사전구제 절차에는 그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과세전 적부 심사가 있습니다. 세무조사 결과 통지나 과세요구 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30일 이내에 청구하면 되고요. 과세전 적부 심사에 대하여는 제가 사후구제 절차를 개략적으로 설명드린 후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후구제 절차는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의 신청, 심사 청구, 감사원 심사 청구, 심판 청구가 있고요. 여기에서도 이제 구제받지 못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 사전 구제 절차인 저 과세전 적부 심사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나 과세요구 통지를 받고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좀 시간이 짧잖아요.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되니까. 그래서 준비하는데 시간이 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과세전 적부심사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이거 건너뛰고 고지서 받은 후에 이게 사후구제 절차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청구하시면 됩니다. 이게 뭐 화살표가 많고 막 이래가지고 그 화면에 보이는 절차가 좀 복잡해 보이기는 하는데요. 이게 꼭 알아두셔야 될 게 과세전 적부심사는 통지서 받고 30일 이내에 청구를 하셔야 되고 이의신청, 심사 청구, 심판 청구는 납세 고지서 받고 90일 이내에 꼭 청구를 하셔야 됩니다. 저 날짜 지나가면 청구 못 합니다. 저 날짜 지나가면. 반드시 저 날짜를 지켜주셔야 돼요. 근데 이제 한 가지 기억해 주셔야 될 게 저 이의신청 있지 않습니까? 저거는 이의신청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 이 사후구제 절차를 원칙적으로는 1심제지만 선택적으로 2심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의신청하고 심판청구, 행정소송 이렇게 갈 수 있고 아니면 이의신청 그냥 하지 말고 심판청구하고 바로 행정소송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1심제 또는 2심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게 행정소송까지 혹시 가시려면 심판청구나 심사청구 이 둘 중에 하나는 꼭 거치셔야 됩니다. 이거를 안 거치시면 행정소송을 못 가요. 이게 이제 그 행정심판 전치주의라고 하는데요. 꼭 저걸 거쳐야 행정소송을 가실 수 있으니까 꼭 그걸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저런 기간이 다 지난 이후에 그 청구를 못한 경우에도 아주 가끔은 그 과세처분 무효 확인 소송이라든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서 구제받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요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과세처분 무효 확인 소송이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은 이게 저 기간 지나도 또 시간이 몇 년 지난 뒤에도 청구를 할 수 있기는 하는데 그 요건이 까다로워서 그걸로 인해서 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그 방법은 구멍은 굉장히 작아요. 그러니까 불복 청구를 하시겠다고 하면 반드시 저 기간 내에 하셔가지고 그 구제를 받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과세전 적부심사가 뭔지 그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화면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무관서가 과세처분을 하기 전에 과세할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주고 과세하기 전에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있는 납세자로 하여금 그 과세에 대한 적부심을 청구하도록 하여 그 심사 결과 납세자의 주장이 타당한 경우에는 이를 고지 전에 시정하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그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지 전, 그러니까 사전 구제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지 후에 불복을 제기하는 사후 구제 제도하고는 이게 아주 엄연히 구별되는 그런 그 제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원래 저 과세전 적부 심사는 국세청 내부 규정으로 저게 운영이 되고 있다가 진정한 의미의 사전적 구제 절차로서 이게 한번 자리 잡아보자 하는 그 취지에서 99년 8월 31일 날 국세기본법에 그 옮겨서 그 본법에 옮겨서 지금 그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세전 적부 심사는 누가 청구할 수 있냐? 제가 좀 전에 이제 말씀도 드렸고 화면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받거나 과세예고 통지를 받으신 분에 한해서 과세전 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세무조사 결과 통지는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저 과세예고 통지서 있지 않습니까? 저거는 그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서 제가 그 잠깐 설명을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화면에 1, 2, 3 이렇게 그 과세예고 통지를 언제 하는지 그 1, 2, 3 이렇게 내용이 있는데요. 저게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아까 저기서 읽은 것처럼 세무서에서 과세할 것이 있으면 그냥 막바로 고지서 내보내지 말고 이 과세하기 전에 미리 납세자한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해 줘라 그런 내용입니다. 저게 그냥 내가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데 그냥 거기서 그냥 덜렁 나오면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절차가 있을 수 있으니까 과세하기 전에 당신한테 이러이러한 세금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과세된다 될 거다 하는 거를 사전에 알려주는 게 저게 과세예고 통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세전 적부 심사는 그 아무 경우에나 이게 청구하는 것이 아니고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나 저 과세예고 통지서를 받고 그 내용에 이유가 있을 경우에만 그 청구를 하는 겁니다. 이의가 없으면 뭐 당연히 그 빨리 이제 그 고지해달라 그래서 이제 내시면 되죠. 그런데 그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나 과세예고 통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에서 제외되는 것들이 이렇게 한 5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 1번에 납부기한 전 징수라든지 2번에 고발 또는 통보 처분하는 경우라든지 3번에 국세부가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라든지 4번에 상호의 합의 절차 개시가 요청된 경우라든지 5번에 재조사 결정에 따라 처분청이 조사를 하는 경우라든지 저런 경우에는 과세예고 통지서가 안 나옵니다. 근데 그 일반적으로 보면 이제 저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그냥 뭐 세무조사를 받았다든지 아니면 다른 데서 과세 자료가 와서 그 이게 과세예고 통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과세전 적부 심사가 납세자의 사전 권리 구제 절차로서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제가 2개를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법원은 이것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그 조금 전에 과세전 적부 심사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나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경우에 거기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게 과세예고 통지나 세무조사 결과 통지가 없으면 과세전 적부 심사를 청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과세예고 통지를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럼 대법원 판결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세예고 통지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거나 과세전 적부 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 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 사유로 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이 과세 처분에 앞서 필수적으로 행하여야 할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에게 과세전 적부 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 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과세 처분의 효력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통지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과세 처분은 위법하다. 다른 거는 다 잊어먹으셔도 되는데 과세 처분은 위법한 겁니다. 과세예고 통지를 내가 받아야 그걸 가지고 내가 과세전 적부 심사를 청구할 거냐 안 할 거냐 결정을 할 수 있는데 과세예고 통지를 아예 안 해버리고 과세를 해버리면 납세자가 가지고 있는 권리 절차인 사전 구제 절차를 완전히 침해한 게 되기 때문에 과세예고 통지하지 않고 그냥 과세하면 그건 위법하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법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법하면 과세 처분한 거 다 취소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 세무서에도 이런 사례가 하나 있었어요. 이게 과세 처분한 건 맞아요. 이게 분명히 맞아요. 이게 가공거래 자료인데 이게 분명히 가공 자료가 맞아요. 이게 그래도 부가세 과세하는 게 맞는데 이 직원이 일하다 보니까 이게 부가지척 기간하고 이게 얼마 안 남아갖고 과세예고 통지 안 해버린 거 이게. 근데 대법원 판례가 이렇게 명확하게 있잖아요. 이게 과세예고 통지 안 하면 위법하다는 위법하면 다 취소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도 그 취소했어요. 제가 취소하라 그랬습니다. 방법 없죠. 그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령에 대한 다툼이 있으면 이 법령이 행정부에서 이 법령을 제대로 해석해서 법을 집행했느냐 아니냐 하는 게 납세자하고 다툼이 있으면 그거는 법원에서 최종 해석해 준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대법원의 판결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근데 그 저런 그 판결에 대해서 그 일부에서는 그 비판적인 시각도 있긴 해요. 이게 아무리 납세자의 그 사전적 권리 절차를 침해했다고 해서 이게 과세 요건이 타당한데 사전적 권리 절차 좀 침해했다고 그래서 다 취소하라 그러면 다른 납세자하고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유를 가지고 세금을 낸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하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거지, 형평성에. 근데 이제 그런 비판도 그 뭐 전혀 그 말이 안 되는 거는 아니지만 법원의 입장은 과세 처분도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납세자의 권리를 지켜가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루어져야 이게 적법한 거지,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하면서까지 과세를 처분하는 건 안 된다. 이게 법원의 시각이고, 또 그래서 그 시각으로 미뤄보면 법원이 납세자의 권리에 대해서 얼마만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 대법원 판례는요, 그 과세 예고 통지는 했는데 납세자에게 그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줬어요. 아니면 과세 전 적부심사가 진행 중에 그냥 고지를 해버린 거예요. 제가 좀 전에 그 세무조사 결과 통지나 과세 예고 통지를 받은 후에 30일 이내에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할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과세관청에도 그 30일을 안 기다리고 과세 예고 통지는 내가 보냈는데 이게 30일 기다려야 되잖아요. 이게 청구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30일 이내에. 급하게 그냥 과세를 해버린 거예요. 이게 30일을 안 기다리고. 안 그러면 이게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가 들어와서 그걸 이제 심리를 해서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결정을 하기도 전에 그냥 그 고지서를 내보내버린 거예요. 이런 경우에 법원은 그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판례입니다. 과세 예고 통지 후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과세 처분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과세 전 적부심사 이후에 이루어져야 하는 과세 처분을 그보다 앞서 함으로써 과세 전 적부심사 제도 자체를 형해화시킬 뿐만 아니라 과세 전 적부심사 결정과 과세 처분 사이의 관계 및 그 불복 절차를 불분명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와 같은 과세 처분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답니다.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아까는 위법하다 그랬는데 지금은 무효라 그랬어요. 근데 뭐 똑같아요. 위법 하나 무효 하나. 그러면 위법 하나 무효 하나 저렇게 판결 나면 과세한 거 다 취소해야 돼요. 다. 이게 앞서서 보신 그 판례나 지금 저 판례나 이게 납세자가 가지고 있는 사전적 권리 절차를 과세관청이 침범하면 그 과세 처분은 적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일부에서는 저 사전적 권리 절차가 침해되었다고 하더라도 아까 그 사전적 권리 절차가 구제 절차가 있고 사후적 구제 절차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사전적 권리 절차가 침해되었다고 하더라도 사후적 구제 절차가 있으니까 거기서 구제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그 시각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좀 권리 절차 조금 침범했다 그래가지고 그 다 취소해 주라 그러면 이게 납세자의 권리를 너무 과도하게 인정해 주는 거다. 이런 비판의 시각도 있는데 법원의 시각은 단호하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까 그 과세 전 적부심사 초반에 설명드릴 때 사전적 구제 절차가 있고 사후적 구제 절차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엄연히 구분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그 사전적 권리 절차를 안 지키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 안 지킬 거면 뭐하러 사전적 구제 절차를 법에다가 이게 놨냐 이거예요. 저기 저 위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과세 전 적부심사 제도 자체를 형해화시킬 뿐만 아니라 이랬잖아요. 저 형해화라는 말이 좀 어렵긴 한데 모든 거 다 없애버린다는 거죠. 없애버린다는 거. 그럼 사전적 구제 절차를 뭐하러 뒀냐는 거예요. 법원의 시각은 그렇죠.
제가 볼 때에도 그건 아주 타당한 시각이에요. 그 굳이 뭐 사전적 구제 절차를 통해서 납세자 권리 절차를 구제 안 해줄 거면 뭐로 그걸 거기다 넣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법원의 그 시각은 당연히 타당한 겁니다. 지금까지 그 국세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납세자 권리 중에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강의 시작하면서 그 이번 기회에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계신 납세자들의 그 권리가 어떤 게 있는지 그걸 알아보는 것도 요즘 트렌드에 맞고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이 주제를 납세자의 권리로 잡아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강의 주제를 저 납세자의 권리로 잡았던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그 우리 세무서에서도 납세자의 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그동안 그 우리가 일처리 방식이 어땠는지 그걸 한번 돌아보고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세정을 한번 좀 세심하게 더 세심하게 한번 운영해 나가자 하는 그런 다짐을 하는 계기로 삼기 위해서 사실은 첫 번째 주제를 납세자의 권리로 잡아봤던 겁니다. 앞으로 그 저뿐만 아니라 저희 김포세무서 전 직원은 우리 납세자가 당연히 세정의 주인이라는 생각으로 납세자의 권리 제고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납세자의 권리에 대한 강의는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만 이것으로 끝내고 다음으로 그 국세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정지원 현황에 대해서 빠른 속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상 또는 경제적으로 그 어려움을 겪고 계신 사업자들이 많이 계십니다. 국세청에서는 이러한 분들의 세무상 부담 완화를 위하여 납세 유예, 세무조사 완화, 환급금 조기 지급 등 세정 차원에서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납세 유예의 경우에는 법인세 등에 대한 신고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 범위 내에서 승인하고 세무조사의 경우에는 납세자의 피해 사실이 확인이 되면 세무조사 착수를 유예함으로써 세무조사가 기업 경영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급금 조기 지급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일반 환급 신고분에 대한 환급금을 법정 환급기한 10일 전에 조기에 지급함으로써 납세자의 자금 부담이 조금이라도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시행한 세정지원 현황을 월별로 보겠습니다. 1월 달에는 20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을 1개월 연장 조치하였고 3월에는 20년 12월 결산 법인 중 집합 영업금지 제한업종 등에 대하여 법인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했습니다. 4월에는 일부 예외가 있기는 합니다만 영업제한 및 집합 금지 업종과 용세 자영업자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21년 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을 직권으로 고지 제외하였습니다. 또한 5월에는 그 소규모 사업자의 20년 기속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국세청의 세정지원 방침에 따라 저희 김포세무서에서 추진한 세정지원 실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김포세무서에서는 국세청의 세정지원 방침을 충실히 이행하고 지역 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2019년에는 2,000건이었던 납세 유예 등 세정지원 실적이 2020년에는 7만 1,000건으로 크게 늘어났고 금년 6월 현재에는 12만 5천 건으로 엄청나게 큰 비율로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저희 김포세무서에서는 김포 지역 상공인 여러분들께서 본연의 경제활동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세정 측면에서의 지원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그 사업을 하시면서 어려운 점이 있으시거나 또는 건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그 말씀 주시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그 국세청에서 제작한 금년도 국세행정 운영 방향에 대한 동영상을
시청하는 것으로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강의를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회원님들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하시는 사업이 크게 번창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멈춰설 것인가? 변화할 것인가? 변화가 필요한 순간 그 변화를 두려워하면 도태되어 버린다. 국세 행정의 패러다임 변화. 국민에게 사랑받는 대국민 서비스 기관.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 행정. 국세청. 국세청은 열린 세정, 자발적 성실 납세 체계로 납세자 중심의 세정 환경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납세자의 세금 신고 편의를 위해 맞춤형 안내 자료를 제공하고 간편 신고 서비스를 확대해 언제 어디서나 세금을 신고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자발적 성실 납세 문화를 정착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국선 대리인 제도와 납세자 보호위원회 운영으로 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고 근로, 자녀 장려금 지급을 통해 복지 세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공정한 탈세와 체납에는 대응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역외 탈세 전담 부서와 첨단 탈세 방지센터 운영을 통해 신종 역외 탈세와 다국적 기업 조세 회피 등 점점 고도화되고 진흥화되는 첨단 탈세 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고 고액, 상습 체납자의 재산 은닉 행위, 변칙적 부동산 거래를 통한 탈세 행위, 민생을 위협하는 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세청, 2만여 국세가족은 납세자의 눈높이에서 납세 서비스 프로세스를 재설계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세정 서비스를 위한 홈택스 2.0을 추진해 세무 경험이 부족한 납세자도 쉽고 편리하게 세금을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실시간 채팅 상담 서비스를 도입하여 양도소득세, 장려금 분야까지 챗봇 상담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국세행정 전 분야에서 국민 스스로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혁신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국세청은 미래 세정 환경을 면밀히 분석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미래 환경 변화에 대한 3대 분야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여 대국민 서비스 기관으로서 국세 행정에 나아가야 할 방향을 새롭게 제시할 것입니다. 다각적 지원으로 국민 경제의 활력을, 납세자 친화적 환경 조성으로 성실 납세의 지원을, 공정 세정의 실현으로 국민에게 믿음을. 국세청은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 행정을 국민과 함께 실현하겠습니다. 국세청. 네, 오늘 특강을 해주신 우리 세무서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오늘 특강을 들으시고 뭐 건의사항이나 질문사항 있으시면은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없으실까요? 그럼 열띤 강의를 해주신 우리 세무서장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제가 초반에 제 성씨가 나시다 그러면서 이게 뭐 나나무스쿠리 얘기하고 그랬을 때 아까 어느 분인가 나의 심씨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혹시 누가 저 들은 것 같거든요. 나오나라 그러셨어요? 어느 분이 그러셨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저는 나의 심씨로 들었는데 저희 국세청에서 올해 초에 주택과 세금이라고 이게 책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책이 납세자 입장에서 아주 쉽고 이해하기 편하게 이렇게 만든 책이라서 아주 인기가 많습니다. 그 책이. 그래서
지금 구하려고 해도 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강의 오면서 본청에 김포상공회에서 강의 가는데 책을 좀 주라 그랬더니 이게 10권을 줬어요. 10권. 그래서 제가 이 책 10권을 놓고 갈 테니까요. 뭐 좀 많이 갖고 오면 좋은데 그 워낙 재고가 없대요. 그래서 그 10권을 놓고 갈 테니까 혹시 필요하신 분 있으시면 그 가져가시고요. 그래도 나는 좀 더 필요하다 그러신 분은 이제 개별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김포상공회의소 특강 간담회를 마치겠습니다.